한국광물자원공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자재앤 해외투자연구소에서 온 이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금융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해외 투자 전략하고 원자재 전략을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학교나 이런 금융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원자재 관련 도서로는 좀 초기에 나온 책이죠. 원자재를 알면 글로벌 경제가 보인다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 관련돼 있는 또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을까? 이 광물자원공사의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한테 무슨 뭐 기술적인 걸 들으시려고 한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경제, 경기 그리고 투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를 불러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인사이트를 같이 좀 공유하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전망까지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알면 원자재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중간에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금융시장에서 원자재는 이제 코모디티라고 하는 거고 실물시장에서는 러우 머테리라고 하는데 코모디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요건이 더 더해져야 되죠. 거래가 가능하고 현물로 인도가 가능하며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코모디티라고 불리게 되는 건데 코모디티,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 스토리, 그리고 성장 스토리, 마지막으로는 달러 스토리죠.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원자재 시장의 과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물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인데 물건은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실물이라고 합니다. 실물. 그러니까 물가는 실물의 가격인데 재밌는 게 실물의 우리나라 다른 말은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원자재의 가격이라는 거죠. 즉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키워드가 저성장, 저물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저물가니까 원자재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좋았을 리가 절대 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뭔가? 테마가 뭔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즉 앞으로 미래 판단에 있어서 이 물가 스토리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미국의 어떤 연준 관계자들 말대로 잠정적인 것인지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물가 측면에서 원자재에 유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요. 성장 스토리죠. 결국 원자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수요를 누가 땡기고 있는가. 지난 20세기에는 당연히 이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끌고 왔던 주역이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엄청난 원자재를 소모하면서 원자재 수요를 끌어당겼다고 한다면은 21세기 초에는 그 자리를 대체한 게 브릭스죠.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이라는 이 네 개 국가의 대표 글자인
브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데, 브릭스든 친디하든 차이나든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얘들이 정말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얘들의 성장에 따라서 이들 국가의 도시와 산업화에 엄청나게 원자재 수요가 증가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글로벌 슈퍼사이클이라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한 후반까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성장,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훼손되면서 이제는 브릭스란 말을 쓰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가 망가져 있는 스토리죠. 당연히 지난 10년 동안 원자재 입장에선 좋았을 리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스토리는 원자재의 어떤 커다란 호재로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면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불렀었던 것처럼 신흥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거의 선진국 중앙은행의 유동성과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신흥국이 약간 어떤 꿀물을 빨고 있는 거지, 신흥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다 라고는 아직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스토리는 미래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재의 아주 좋은 호재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스토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달러 스토리입니다. 모든 자산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달러에 대한 어떤 전망인데요. 원자재는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달러 하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 나오자마자 배럴당 달러,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금 나오자마자 뭐 온수당 달러, 뭐 커피, 뭐 브라질에서 나오는 커피 나오자마자 뭐 파운드당 달러, 다 달러로 거래되죠. 달러로 거래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움직일 때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1달러짜리 원자재가 있다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원자재는 두 개를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1달러를 냈을 뿐인데 달러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뚝 떨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즉 달러와 원자재는 너무나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위 단기적인 관점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입니다. 뭐 지난 한 달 6개월 동안 달러가 떨어졌다? 안 봐도 비디오. 무조건 원자재 가격은 올랐을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달러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 원자재 가격은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식의 충분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스토리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원자재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원자재의 플러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마이너스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나 경기 동행성 원자재들인 산업금속이나 원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귀금속보다 산업금속이나 이 원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세 가지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자재를 금융시장에서 볼 때는요, 주식은 경기에 선행한다고 합니다. 원자재는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가 있고요, 후행하는 원자재가 있고 둔감한 원자재가 있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동행하는 원자재, 투자가 활성화되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경기 회복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산업금속과 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행 원자재는 경기가 뜨거워지면 날아가기 시작하는 원자재,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래서 경기가 과열된 시기에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남는 건 경기 둔감성 원자재. 뭐겠습니까? 경기 둔감성 원자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자산형 원자재, 귀금속,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원자재는 자산 배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국면별로 원자재를 분류해서 우리가 투자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시하는 게 니켈이다, 구리다, 뭐 아연이다,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 산업금속이나 기금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경기 사이클이 어디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해당 자산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러프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민감성 정도 차이를 보면은 어떤 그 경기 침체 이전과 이후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경기가 좋았을 때랑 나빴을 때 보여주는 걸 보면은 리세션 이전과 리세션 기간 동안과의 원자재 섹터의 수요 증가를 보면은 원유와 산업금속이 침체기의 수요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죠. 그럼 경기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경기 동행성인 대표적인 원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즉 주가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적으로만 보면은 주가와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면은 주가와 금리는 선행성과 후행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면 뭘 꼽겠습니까? 당연히 금리예요. 그래서 채권 사이클이 제일 빠릅니다.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사이클이 그 다음이죠. 그리고 주식은 경기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따라옵니다. 경기 사이클이죠, 그 다음이. 그리고 원자재는 대체적으로 경기의 동행성이나 후행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보다 약간 후행성 있게 그림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2021년 6월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신가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막대기라도 있으면은 저는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주식 주기의 꼭대기, 경기 주기의 4분의 3 정도 이상 되는 지점, 요 정도가 지금 2021년 6월 지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뽑아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냥 몇 가지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주식시장에서도 경기 회복기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하고요. 경기 확장기, 과열기는 실적 장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유동성 장세가 최고예요. 주가는 그때만 오릅니다. 실적 장세는 별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기죠.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2021년은요,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의 가능성보다는 테이퍼링 이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기업 수도 하향 기업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 다 좋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경기 확장기 또는 실적 장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시기죠. 더더욱이나 실적 장세는 대개 이제 경기 과열기, 경기 사이클에서 고점 근처에 이제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시기 되면 사실은 원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뭘 하느냐? 당연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죠.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알다시피 연준은 통화 정책을 바꿨죠.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수압 그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보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항상 좋아지는 시기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주가도 좋아지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런 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은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지금은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내일부터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성적인 판단과 정량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성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은 잡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다?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은 인플레이션 기대는 가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연준 말대로 잠정적인 인플레이션의 끝일 겁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개입해도 늦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쉽게 잡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나쁜 인플레이션이죠. 잡을 수 없습니다. 정성적인 판단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량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 소위 로우 인플레이션, 마일드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로우 인플레이션은 대략적으로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2% 이하일 때를 얘기합니다. 마일드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3%대 초반 정도까지를 얘기합니다. 전년 대비 3.5% 이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죠. 뭐 5% 이상, 6% 이상 간다? 그러면은 뭐 하이퍼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더 센 하이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자, 지금은 이 마일드 인플레이션과 하이 인플레이션의 변곡점이에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가 3%대 이하, 2%대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4%대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3%대 중반 나온다? 그러면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좋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나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연준은 어떻게든 구두로서 말로써 그냥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통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책적인 변화 없이 말로만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인플레이션은 한번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집값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절대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도 한번 그런 기대 심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중앙은행의 말로써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자꾸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는 2021년 계속 간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자재 스토리, 물가 스토리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물가하고 원자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좋은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주가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릅니다. 근데 그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은 한 2분기 정도는 주가는 흔들리면서 떨어지는데 원자재는 더 올라갑니다. 원자재가 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원자재는 좀 더 올라가죠. 그런 국면이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금속이나 유가 흐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빼놓고 말았는데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유가예요. 유가가 경기 어떤 회복의 바로미터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를 더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불, 80불 이 정도 가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70불 이하에서는 여전히 좋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봤다면은 75불, 80불 정도라면은 나쁜 인플레이션의 어떤 시그널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실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설명해 주는 얘기고요. 자, 달러. 원자재하고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아주 정반대죠.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기적이지 않은 측면에서의 전망이라고 한다면은 제1 요인은 달러예요. 달러. 자, 달러 얘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달러나 이런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금융시장에서 원자재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달러 전망에 따라서 원자재 전망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자산시장에서도 달러를 모르고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간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떨 때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적 완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2년, 14년 동안 양적 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그렇죠? 그러면서 자산시장은 인플레이션 됐어요. 자산시장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해가 훨씬 많습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은 녹색이 오른 거고 빨간색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 연초 대비까지 쭉 보시면은 수많은 다양한 자산들이 성과가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해에 올랐어요. 유일하게 떨어진 해가 딱 한 번 있습니다. 2018년이에요. 2018년에만 모든 자산들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저 2018년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통화에서 달러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달러 초강세. 거기에 더해서 같은 안전자산 통화라고 하는 엔화까지 오른 해. 이건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개판되는 자산시장입니다. 모든 신흥국 통화들 다 떨어지고 자산 가격 가치들도 다 변동성 커지고 하면서 매우 위험한 해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뭐에만 투자하면 됩니까? 달러에만 투자해야 돼요. 달러에만. 대신에 일반적인 달러 약세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모든 투자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달러가 약세 시기 때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장은요, 달러 약세 시장이에요. 달러 약세 시장. 작년 그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다 좋았는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암호화폐든 뭐든지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그 바탕에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달러 약세가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산시장에서, 투자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간에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될까요? 자, 저는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과거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 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의 약세는 피할 수 없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애매해요.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후반부까지 한 6, 7년 정도 진행됐었어요. 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 지수가 2003년 때부터 해가지고 2009년 이때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달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소위 저런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달러 몰락기라고 해요. 왜? 그 전에 유로화가 탄생되면서, 유로화가 나타나면서 야, 미국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첫 번째 위기. 두 번째는 2001년, 2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막대한 성장에 따라서 또 한 번 미국의 경제에 대한 의구심.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달러가 구조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 시기가 글로벌 골디락스, 신흥국, 브릭스의 시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처럼 느껴졌던 자산시장에. 그런데 그 시기는 말 그대로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역축인데, 역축의 역축, 이 축이 거꾸로란 말이에요. 역축 보시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차이가 갭인데, 성장률 갭이 저 달러 몰락기에 나타난 거 보면은 이 성장률 갭이 3, 4, 5, 6, 7까지 커졌어요. 즉, 완연한 신흥국 고성장 시기의 증거였죠. 신흥국 고성장기에 달러 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벌어진 현상은 정반대죠. 갭이 7, 6, 5, 4, 3 더 줄어요. 신흥국의 성장은 끝났다. 거짓말이다. 신기루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험 회피 성향 커지면서 선진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저 시기에 달러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했죠. 이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이 불러온 위기, 미국 놈들이 만든 위기인데 그 결과는 미국 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시기에 미국은 돈을 묶었습니까? 1차, 2차, 3차 양척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갔다는 거죠. 이 2020년 팬데믹 이후의 국면은 신흥국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선진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으로 극복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시 신흥국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신흥국의 통화 가치, 즉 저 당시에 엄청나게 올랐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 6개월, 1년 동안 어떤 통화 가치가 올랐습니까? 그런 나라 통화 가치 안 올랐어요. 중국만 빼놓고. 중국, 유로화, 파운드화, 원화, 대만, 타이완화 이런 소위 2등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랐어요. 이 신흥국 3등 통화 가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달러 몰락 시나리오에는 정말 99% 기대일 뿐이다. 달러 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 지금 국면에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맞죠. 즉 원자재 슈퍼사이클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달러 약세는 무조건 메이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원자재는 지금 어떤 실수요와 거기에 더해진 투기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공급망 교란까지 거기에 대해 사재기까지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신흥국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계속 간다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테마에 따라서 어떤 원자재들은 더 갈 수 있겠고 어떤 원자재들은 그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